국회가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강원도 산불 피해 상황에 대한 정부 보고를 듣고 이재민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 등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청이 올해 2학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1년까지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연간 2조 원의 재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음란물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이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로이킴은 미국에 체류하던 중 수사가 시작되면서 급히 귀국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여 년 전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대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모 씨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10여 명이 원금 6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필로폰 구매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경찰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경찰은 할리 씨가 구입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것으로 보고 모바일 정밀 감식과 함께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농축, 액상, 대마 등을 흡입한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3세 정모 씨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화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강원도 대규모 산불의 피해 상황과 복구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재민 지원 방안이나 산불의 책임 소재부터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문제까지 다양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신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오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어제 임명장을 받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때문에 참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합류할 텐데요. 대신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정문호 소방청장이 산불 피해 상황과 시각별 정부의 대응, 이재민 지원 대책과 주택복구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화재의 원인, 고성속초는 알려진 대로 전신주 개폐기 전선이 탈락하며 스파크가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또 강릉동에는 신당의 전기 합선 때문에 인재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식을 하고 있어 한 달 뒤쯤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또 산불이 잦은 강원도와 협조해 강풍에도 산불 대응이 가능한 대형 소방 헬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영동지방 산불은 초기 진압이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산불 신고 접수 단계부터 소방 헬기를 선제적으로 출동시켜 초동 진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해지만 여야가 공방을 벌일 포인트가 참 많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문제가 첫손에 꼽히는데 의사진행 발언부터 국가직 전환을 하지 못한 이유를 따지면서 여야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을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함할지도 쟁점입니다. 여당은 서둘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산불과 미세먼지,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추경과 총선용 퍼주기 추경은 분리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수익성이 악화해 예산 삭감과 부실 점검으로 이어졌다며 맹공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했는데 전날 장관 임명 강행을 고리로 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고 또 방어하는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영배 후보자 도덕성과 자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오전에는 이런 위태로운 대치 분위기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결정됐죠.
네,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서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단계별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2학기 고3들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 3학년,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현재 국공립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이 연간 158만 원에 달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월 13만 원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교 전학년을 무상교육하면 매년 약 2조 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돈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단 당장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에 들어갈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당정청은 고교 진학률이 99.9%에 달하는 현재 상황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내일 미국으로 떠납니다.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진전이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개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40여일 만에 한미 정상이 만나는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7번째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이번 미국 방문은 별도의 의전 행사 없이 정상회담에 집중하는 공식 실무 방문입니다. 내일 출국해서 회담이 끝나면 곧바로 귀국길에 오르는 1박 3일의 일정입니다. 워싱턴 DC에서 하루만 자고 왕복 비행 시간만 30시간 가까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현지 시각 11일 점심에 오찬을 겸한 회담으로 우리 시각으로는 12일 새벽에 열릴 예정입니다. 상세한 일정은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1시간 안팎의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전략을 조율하는 자리라는 성격을 고려하면 회담 종료 뒤에 두 정상이 함께 결과를 발표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때처럼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일종의 사전 기자회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따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짧은 일정입니다만은 무엇보다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리는 게 이번 회담의 최대 목표겠죠. 그렇습니다.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은 2달째 멈춘 상태인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다시 이끌 수 있는 한미 공동의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문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이 총동원돼 미국 측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들 협의 결과를 종합해 북미 간 중재 방안을 마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 채널을 통해 파악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관련된 북측의 의사를 미국에 전하는 기회도 될 전망입니다. 핵시설은 물론 무기, 미사일 등을 모두 포괄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미국과 단계별로 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북한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게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구상을 제시한 상태인데요. 이번 회담에서 얼마나 공감을 얻고 또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언급될 수는 있지만 즉시 성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또 상반기에 추진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이번 회담을 통해 다음 달로 확정될지의 여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 한국 이름으로는 하일 씨인데요. 이 하일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 씨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따르는 마약 범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입니다. 예, 먼저 어제 긴급 체포된 방송인 하일 씨에 대한 조사 현재 진행 중인 거죠?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찰 조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 조사에 앞서 하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 씨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서울 강서구에서 긴급 체포됐는데요. 인터넷으로 마약을 산 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1차 조사가 끝난 뒤 유치장으로 입감되는 과정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이 쏟아지자 죄송하다, 마음이 무겁다는 말로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하 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현재 하 씨를 상대로 필로폰 구매량과 투약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대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는 오늘 검찰로 송치됐어요. 네,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권 회장의 손자죠. 31살 최모 씨가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로 이동하기 위해 유치장에서 나온 최 씨에게 취재진은 또 다른 사람과 마약을 투약한 적 있는지 물었지만 최 씨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지인 등에게 액상 대마를 사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 모두 18차례에 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호기심에 대마를 사서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공범에 대한 진술도 있었는데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 씨와 함께 대마를 피웠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정 씨와 귀국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며 정 씨가 귀국하는 대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 관련 수사는 좀 복잡한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6일 구속된 황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 중입니다. 마약 투약 공급 혐의와 경찰 유착 부분인데요.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마약 투약 공급 혐의와 지난해 추가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2015년 무혐의 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는 마약을 끊었다가 지난해 연예인 A씨의 권유로 다시 시작했다고 진술해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다만 경찰은 황 씨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일방적으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서는 황 씨가 지난 2015년 함께 마약을 하다 붙잡힌 조모 씨에게 1억 원을 주며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조사에 나서는 한편 당시 담당 수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로버트 할리 씨는 방송과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됩니다. MBC 라디오스타는 로버트 할리의 녹화와 편집을 마치고 내일 방송을 앞둔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과 마약 사건에 대한 시청자의 정서를 고려해 할리의 촬영분을 최대한 편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유타주 출신 변호사인 할리는 모르몬교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처음 왔고 부산 사투리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스타가 됐고 지난 97년에는 한국 국적으로 바꾸고 영도 하씨의 시조가 됐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로이킴이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로이킴은 정준영 씨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음란물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업을 위해서 미국에 체류하던 가운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킴 측은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예계 비투 논란을 불러온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모 씨 부부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신 씨 부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돼 충북 제천경찰서로 신병이 넘어갔는데요. 오늘부터 이 비투 의혹과 관련해서 신 씨 부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비투 논란을 불러온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어제 귀국했습니다. 바로 체포가 된 거죠? 네,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61살 신모 씨 부부가 어젯밤 뉴질랜드에서 자진 귀국했습니다.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반년 만입니다. 이들의 귀국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경찰의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됐습니다.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이던 이들 부부는 공항에서 기다리던 경찰의 체포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공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짤막한 답변과 함께 사기와 해외 도피 의혹에 대해서는 IMF가 터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 씨 부부의 신병을 인계받은 제천경찰은 어제 늦은 시간이어서 이들을 일단 유치장에 입감한 뒤 오늘부터 사기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비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여 년 전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한
마이크로답 부모가 친척과 이웃 등에게 거액을 빌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제 경찰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네, 오늘 오전부터 신 씨 부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파악된 피해자는 10여 명입니다. 이들의 피해 주장 액수는 20여 년 전 원금 기준 6억 원 상당입니다. 신 씨 부부는 지난해 말 변호사를 선임한 뒤 피해자들과 당시 원금 기준 상한과 합의를 논의해왔고 일부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합의 부분부터 빠르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단 신 씨 부부의 체포영장은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어제 오후 7시 반부터 48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내일 저녁까지는 이들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부분도 알려져 있고 20여 년 전 사건이라서 정확한 조사를 위해 대질 신문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조사 후에 판단할 수 있다며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5.18 유공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지난달에 광주 법정에 출석했었죠. 어제는 재판 쟁점과 증거 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전 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단지 문학적 표현이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지난달 첫 재판과 달리 이번 기일에는 전 씨가 출석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3월 11일에 열렸던 재판에는 전 씨가 직접 광주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형사 재판을 열기 위해서는 이 피고인의 참석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열린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인데요. 앞으로 이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전 씨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전 씨가 출석한 재판과 달리 법정도 이 빈자리가 보였고요. 이 법원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도 없었습니다.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정주교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먼저 의견을 내면서 정 변호사는 사과했습니다. 지난 기일에 피고인,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긴장을 놓아서 졸았다며 재판부에 결례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첫 재판에서 모두 진술 등의 과정에 꾸벅꾸벅 졸아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사이 공방이 이어졌다고 하던데요.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대립이 됐습니까? 네, 첫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전 씨 측은 토지 관할 위반을 주장해 왔는데요. 한마디로 피고인 집이 서울이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광주에서 재판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제 준비기일 시작부터 검찰은 법리와 판례를 들어서 이 광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부당한 판례 적용이고 이 법리 해석도 오류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토지 관할 위반 주장만을 가지고 이 기일 시작 30분 동안 반론에 재반론을 거듭하면서 앞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 전 씨의 전과 기록 등 불필요한 사실을 썼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때문에 재판장이 미리 재판을 단정할 염려가 생긴다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네, 이번 재판은 전두환 씨가 그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열리는 건데요. 재판의 쟁점은 또 정리가 됐습니까? 예,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쓴 내용을 보면요. 5.18 때 헬기 기총수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건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도 썼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전 씨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 씨 변호인은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하는 게 아닌 의견을 표명하거나 문학적인 표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전직 대통령인 전 씨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받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두환 씨 측이 어제 재판에서 검찰이 낸 증거 목록 상당수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두환 씨 재판의 유무죄를 가릴 핵심은 헬리콥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증거 조사가 필수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이 500여 건인데요.
이 전시 측은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부동의한 증거 중에는 5.18 특조위 조사 보고서와 국과수 전일 빌딩 타는 감정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은 불명확하거나 당시에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시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헬기 사격 목격자 가운데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오전 이 소식 듣고 놀란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소식인데요. 국내 항공 신화를 이끈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어제 하루 재계는 온종일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수장을 잃은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장남인 조원태 사장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될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다행히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봤다고 하는데 네. 병치료차 미국에 머문다 이런 보도는 있었는데 네. 이렇게 위중한 상태인지는 아마 모르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사망 소식에 재계가 먼저 많이 놀랐다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폐가 안 좋다는 얘기는 있었지만은 이게 사망까지 이를 정도의 큰 병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한진그룹 발표는 이제 폐 섬유화종, 폐가 이제 순간적으로 딱딱하게 굳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역설적으로 좀 추정이 가능한 것이 작년 11월 말에 일단은 검찰이 기소 상태임에도 출국 금지를 풀어줬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때부터 병세는 상당히 위중했었다. 악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조양호 회장 말년에 뭐 가족들 각종 갑질 문제 때문에 좀 그림자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항공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공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국내 언론뿐만이 아니라 외신들을 봐도 그 경영 능력에 있어서는 좀 후하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영에 있어서 많이 이제 조양호 회장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워커홀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아버지였던 고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으면서 굉장히 직접 발로 뛰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수행비서도 없이 출장을 다녔다면서요? 거의 40년 넘게 그렇죠. 수행비서도 없이 자기가 발로 뛰었다라는 것이고 뭐 이게 서비스 산업이기도 하잖아요. 물류 산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오너의 그러니까 탑다운의 지시가 굉장히 많이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뛰면서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다라는 것들도 있었고요. 가장 많은 사례가 지금 1, 2차 오일 쇼크 외환위기가 나오는데 실은 외환위기입니다. 1, 2차 오일 쇼크 당시는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과 함께 힘을 합쳤다면 외환위기 때는 실은 국내 유수의 그룹들이 다 부도나고 파산하는 그런 단계였었는데 실은 그때 한진그룹 같은 경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초반부터 항공기를 리스를 하지 않고 굉장히 많이 사들입니다. 오히려 공격적인 그러니까 경영을 했군요. 나중에 위기가 빵 하고 터졌을 때는 다 돈이 없잖아요. 네. 그때 한진, 대한항공은 갖고 있었던 비행기를 팔아서 그 실탄으로 부채를 막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길 때 이제 재리스를 하고 98년 이후부터는 또 다시 항공기를 사들이는 아마 이런 전략이 아마도 이 조양호 회장이 후계 구도에 되는데 가장 큰 뭐 통과 의뢰 정당성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항공 산업을 이렇게까지 키워내는데 큰 역할을 한 부분은 맞고요. 또 아마 많은 분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는데 한 몫을 한 이 부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큰 공이 있는 좀 안타까운 소식을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대한항공은 이제 조양호 회장 이후를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앞으로 한진의 경영권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좀 짚어볼 텐데 한진그룹 지배 구조는 지금 보면 한진칼이 지금 지주회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제 우리 많은 재벌 그룹들의 숙제가 경영권 상속이 문제고 그래서 지주회사 체제 구축들을 많이 노력을 하는데 한진그룹 뭐 재계에서 14위인데요. 이미 지주회사 체제는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점에 한진칼이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어 놓고 한진칼 밑에 뭐 주한진, 대한항공, 칼호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두고 있는데요.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30%의 우호 지분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기 보시면 조양호 회장의 지분 17.8%, 약 18%가 있잖아요. 저것들을 사망과 함께 상속을 해야 되는데 오너 일가가 지금 뭐 큰 문제 없이 상속하면 될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걸림돌이 바로 이 상속세 문제입니다. 상속세, 어마어마하겠네요. 상속세가 지금 뭐 추정으로는
2천억 원 정도. 예. 그러니까 주식만으로 조양호 회장의 뭐 평가 가치가 한 3,40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부동산도 좀 저거는 이제 있을 거 현재 아니겠습니까? 주식 가치에다가 그렇죠. 곱하기를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거니까 뭐 이래저래 또 경영권을 우리나라 승계할 때는 20% 가산세가 붙기도 하고 그래서 한 2천억 원 정도의 이 상속세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걸 이제 5년간 분할 납부로 국세청이 허락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연간 400억 정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 상속받은 주식으로 상속세를 냅니까? 내게 되면은 지분이 줄어들게 되고요. 아까 표에서 잠깐 나왔지만 현재 한진칼을 공격하게 되는 뭐 강성우 펀드라는 또 하나의 행동주의 펀드가 있는데 이 세력이 한 13% 정도에서부터 지분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뭐 삼남매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자기 지분을 뭐 팔고 그 돈으로 납부하고 받는다고 하면 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향후 공격해오는 세력의 지분들이 더 커지게 되고 그쪽에서 이사회를 장악하면 요번에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떠나가게 됐던 것처럼 또 하나의 표대결이 나올 수 있죠. 저 표를 조금 크게 보여주시면 지금 조양호 회장한테서 물려받을 주식이 17.84%,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갖고 있는 것까지 하면 28.95%가 되는데 우호지분까지요. 만약에 이 상속받은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게 되면 19.9%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 강성부 펀드 KCGI 여기서 지금 13.47%를 갖고 있는데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게 가장 최근 공시 4월 4일자 공시 같은데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한진칼과 한진 더 사는 것 같다는 뉘앙스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사고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뭐 15% 이상까지 매집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은 한 7%, 6%, 7% 정도가 되는데 국민연금과 힘을 합치지 않더라도 한진칼의 소액주주도 있겠고요. 외국인 주요 주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과 결합할 경우에는 이사회, 당장 내년 주총이 3월에 있을 텐데 여기서 표대결에서 오너 일가가 안심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지분으로 상속세를 내거나 아니면 저 형제자매 중에 주식이 조금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현금을 뭐 배당을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연간 어쨌든 400억을 마련한다든가 주식담보대출을 받는다든가 근데 주식담보대출도 현재로서는 좀 받은 게 있어서 쉽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뭐 조은태 사장이야 현재 연봉도 받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조연아 씨와 조현민 씨 같은 경우엔 뭐 모아놓은 현금 자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속세 부담이 또 어떤 식으로 또 배분될지 모르겠지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상속 세금 부담 문제가 앞으로 꽤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아까 몇 퍼센트 정도 됐죠? 7% 정도입니다. 3~4%. 이러면 어떤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좀 키를 주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수처집 코드를 보면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이 바로 강성호 펀드와 뭐 힘을 합친다. 그런 명확한 규정은 현재 없거든요.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중임을 반대했던 이유가 주주가치 훼손 이유, 그때 당시 횡령 배임으로 기소가 된 상태니까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과연 내년 한준칼 주총에서는 뭐 조현태 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강성호 펀드와 힘을 합칠까 반대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연금의 행보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좀 예단은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 거예요. 근데 상속세 아까 뭐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보통 상속을 받으면 50% 30억 이상을 받을 때는 50%입니다. 절반을 내야 되죠. 근데 경영권을 같이 갖고 오려면 더 낸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국과 서양과는 좀 다른데 서구에서는 이제 가업 승계를 할 경우엔 그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속세를 깎아주거나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벌의 이제 세습 이런 쪽으로 굉장히 확대됐고 그런 문제가 컸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 오히려 가산세 20에서 30%의 가산세를 붙이는 그러면 얼마나 다른 되는 겁니까?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부동산 자산, 현금 또 예금을 얼마 했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적어도 2천억 원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걸 5년 분납을 국세청이 허락해 준다면 연간 400억을 오너 일가가 일단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현금입니다. 이제 물납도 안 되거든요. 이게 유선상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숙제고 혹시 뭐 이 대목에서 그 재벌이 그 돈 없을까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굉장히 공식적인 루트로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 어디서 마련했는지를.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참고로
그 LG와의 구강모 회장 같은 경우에는 9천억 원이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내기 위해서 주식담보대출 받고 막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보면 예. 이번에 상속세 재원 마련도 굉장히 그렇군요. 앞으로 뭐 관심을 가질 예,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올해가 대한항공 창립 50주년이에요. 이 그룹 총수가 떠나는데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네. 이제 관건인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마지막으로 좀 짧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례 절차를 끝내야 예. 될 것 같고요. 오늘 일가 특히 3남매가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3남매가 이탈이 없이 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체제로 간다 하고 예. 당분간 전문 경영인과 함께 뭐 5년, 10년 간다라는 과도기 명확한 체제. 네, 과도 체제, 예. 확고한 비전을 보여줘야만 주주들과 또 국민연금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 텐데 네. 자칫 또 뭐 이런 불협화음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예. 더 실망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우리나라 항공업계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포스트 조양호 시대에 대해서 조금 짚어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인터넷이나 SNS에서 대출 광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상호도 있고요. 등록번호까지 있지만 상당수가 불법입니다. 소액을 빌려주고 이자를 높게 받는 대리 입금 광고까지 기승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출 광고입니다. 10만 원가량의 소액을 2, 3일 동안 빌려준다는 내용인데 이자는 하루에 10,000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종 고금리 사채인 대리 입금인데 청소년과 대학생 등이 주 대상입니다. 불법 금융 광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50만 원까지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앞세운 회사 이름에는 대형 금융지주 명칭이 포함돼 있지만 실체는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입니다. 상호를 도용하거나 등록 번호까지 위조해 정상 업체처럼 위장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커피 쿠폰 등 사은품을 제공하고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경고 문구를 넣어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직증명서나 급여 명세서 등을 위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현혹하거나 통장이나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광고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불법 금융 광고는 지난해 10,000건이 훌쩍 넘습니다. 금융당국이 시민감시단 활동을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1년 전보다 9배나 급증했습니다. 재직증명서라든가 또 직장이라든가 급여 통장 명세서 이런 것들을 위변조해서 제1금융권이나 제도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고 사문서 위조 등 그런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또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구제가 어려운 만큼 반드시 금융감독원 웹사이트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한 뒤 거래해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중국에 이어서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가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데 현장으로 가보시죠. 국내 방역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경 검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발생국의 선박, 항공기, 운항 노선에 검역 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휴대 축산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6,300여 돼지 농가에 대해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면서 남은 음식물 먹이는 것을 제한하고 또한 야생 멧돼지 관리 그리고 농가 지도 홍보 등 국내 차단 방역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청정국으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하실 경우에 축산 농가와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에는 현재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등 외국인들께서는 모국을 다녀오실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 우편으로 국내에 반입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 멧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 농가와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다음의 행동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양돈 농가와 양돈 산업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 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도하고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양돈 농가는 가급적 일반 사료로 전환을 해주시고 부득이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이는 경우에도 반드시 8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 처리를 한 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양돈 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 실시,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 멧돼지와 접촉 금지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돈 농가는 매일 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해외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긴급 담화를 발표한 이런 상황입니다. 사람에게는 전염이 안 됩니다만 가축이 걸렸을 때 치사율이 100%라고 하고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한 상황인데요. 국경 검역을 크게 강화한다. 주로 이런 내용의 담화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옥시 의뢰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한 서울대 수의과 조모 교수가 연구 자료를 조작했다고 서울대가 결론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을 지난해 12월 건네받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연구진실성위는 결정문에서 조 교수 실험이 연구자료를 조작한 부정행위라며 연구진실성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문은 조 교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기 아이돌 콘서트 못지않게 예매하기 힘든 창덕궁 달빛 기행이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상반기표 4,000장이 40초 만에 팔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아름다운 우리 궁궐의 밤 풍경, 이지은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청사초롱 빛을 따라 궁궐 안으로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두둥실 떠오르듯 인정전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낙선제 후원 누각 앞에 핀 꽃은 은은하게 봄밤을 밝히고 왕들이 가장 좋아했던 창덕궁 후원은 낮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빠져들게 합니다. 너무 설레고 너무 떨리고 색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밤하늘 경치하고 어우러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창덕궁 달빛 기행은 40초 만에 상반기표 4,000여 장이 다 팔릴 정도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라는 점이 가장 이제 사람들이 돋보인 곳이라 생각해서 아마 예매율이 높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창덕궁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고즈넉함이 아마 추가되어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창덕궁의 밤이 고즈넉했다면 경복궁의 밤은 생동감이 넘칩니다. 시간여행을 온 것처럼 왕과 함께 곳곳을 둘러보고 유생의 마음으로 과거 시험도 치러봅니다. 눈치가 있으신 분은 알다시피 여러분들에게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내 특전을 드리도록 하겠소. 삼행시를 지으시오. 시간은 3분 드리겠소이다. 흥망성쇠의 세월을 뒤로한 채 쓸쓸히 남아있던 궁궐들. 특별한 밤을 즐기는 사람들의 활기와 함께 달빛 아래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국내 최대 장난감 업체 손오공의 창업주 최신규 회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회사 돈으로 자녀들에게 외제차를 사주는가 하면 자신의 어머니 축하 파티에 1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사용했습니다. 김호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완구업계 1위인 손오공의 창립자로 장난감 대통령이라 불리는 최신규 회장. 터닝메카드 등 히트 상품을 연이어 출시한 최 회장이 횡령 배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011년 손오공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계열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겁니다.
YTN이 관련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최 회장 어머니의 99세를 축하하는 백수연 행사 기획안입니다. 가족 행사지만 행사 대행업체 계약서에는 최신규가 아닌 회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 등을 섭외하면서 8,7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행사 장소로 쓰인 63빌딩의 대관료까지 합치면 최소 1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이 하룻밤 최 회장 일가 파티에 쓰였습니다. 직원들도 동원됐습니다. 어머니 기념일 운영 계획부터 행사 당일 현장 보조까지 모두 회사 직원들의 몫이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제 선물 준비부터 해서 행사 준비부터 해서 전체적인 거 손님들 에스코트부터 해서 동선 관리부터 해서 그 계획안까지 다 상세하게 다 만들어라고 지시를 했고. 최 회장이 회사 돈을 유용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갓 전역한 아들의 외제차 비용마저 법인 돈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회사 자금 계획을 보면 법인 차량 명목으로 벤츠와 아우디 리스료가 매달 230만 원과 130만 원씩 찍혀 있습니다. 벤츠는 아들이 썼고 아우디는 딸이 몰았다는 게 회사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최신규 딸이 대표이사로 등기상에는 올라가 있지만 출근하지도 않았고 그랜저를 차나 급여를 갖다 가져가고 아들도 제대하자마자 차 뽑아주고 그렇게 타고 다니고. 손오공 관계사 출신 임직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신규 회장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인으로 돼 있다면 그건 일단 법인의 자산이거든요. 그 법인의 자산을 이제 법인의 회장 일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건 당연히 회사에 대해서 이제 배임 이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YTN은 최신규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하고 직접 찾아갔지만 최 회장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정쟁하지 말자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연일 산불 관련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강원 대형 산불 원인을 두고 한국당에서는 탈원전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한전이 전신주, 개폐기 같은 설비의 유지보수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합당한 주장일까요? 잠시 뒤 시사평론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